봉식이와 연숙이의 인생 인생 책방. 책방. 네, 그 무덥던 여름이 다 가고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에 지칠 대로 지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풍요롭고 맑은 가을의 기운이 듬뿍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인생 책방을 방문해 주신 초대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청 주무관으로 근무하시는 한기훈 동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명으로 포도 아빠라는 이름을 쓰고 계셔요. 예. 보니까 아마도 아기의 태명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굉장히 맞습니다. 특이해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포도 아빠라는 이름을 필명으로 쓰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저희 딸 아이 태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도인데요. 네. 딸 아이에게 아빠가 동화 작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태명을 이렇게 나와서 포도 아빠라고 사용했는데요. 그 아침에 저희가 이제 출근하면 아빠 다녀올게 하고 퇴근하고 가면 항상 저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딸이 저희 저를 보면 아빠는 회사 다니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빠는 동화 작가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태명인 포도를 넣어서 포도 아빠로 사용했고요. 또 저희 딸에게 책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포도 아빠를 사용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온 네. 이름 같아요. 표현. 네. 좋습니다. 동화 작가 이름으로 제격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당시 시청에서 근무하시죠? 예. 그러니까 시청에서 근무하시고 또 집에 오셔서 또 글도 쓰시고 예. 소위 투잡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다 예, 또 뭐 맞습니다. 한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 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 쓰시는데 좀 시간도 부족하시고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시청에서 제가 소셜미디어 팀에서 SNS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SNS 컨텐츠를 그러니까 당진시의 시정을 SNS 컨텐츠로 녹여서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SNS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약간 창의적인 게 요구되고 그렇죠. 그리고 유행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화를 쓰는 일들도 창의력이 요구되고 이 시대적인 것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팀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떤 감을 잃지 않게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이 포도 아빠님의 항아리를 발로 찬 온달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기로에 놓였어요.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작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집에서는 빨리 취직을 하라고 하죠. 나이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1년만 더 준비를 해보겠다. 그래서 공모전에 내 동화가 당선이 되면 작가의 길을 가고 안 되면 취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09년에 우석동화문학상에 당선이 됐어요. 우석동화문학상은 네. 우리나라 최초의 환상동화를 쓰신 우석 최효섭 동화작가 선생님의 호를 딴 우석동화문학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당선이 되는 바람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어요. 근데 아직 신춘문예에 당선되기 전이었는데 그래도 우석동화문학상에 당선이 돼서 그래도 이제 아마추어는 아니다 이런 마음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화작가 선생님들한테 대학원에서 동화를 배울 때 잘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석사과정 1학기를 마치면서 그거를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이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교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출판사에 이 동화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출판사 대표님이 이 동화책을 읽더니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출판사로 갔는데 그날 계약을 하자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계약을 해서 네. 이 동화가 사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장편 동화가 온달장군 고양이 굴에 가다인데 그거를 이제 장편으로 만든 게 항아리를 발로 찬 온달이지요. 서문을 보니까 예. 독자 모두가 마음의 첫 자리를 찾기로 소원한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마음의 첫 자리가 어떤 건가요? 예. 뭐 마음의 첫 자리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이미 다른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저 나름대로는 마음의 첫 자리를
순수함을 되찾은 동심이 회복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순수하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용기도 잃고 해야 될 말도 또 어떨 때 못하게 되고 나서야 되는데 또 나서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쉬워서 내가 좀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동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서 이 마음의 첫자리 동심이 회복됐거든요. 동심이 회복되니까 일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제가 변했더라고요. 네. 그 지금 세상을 보면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사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 세상이 힘들어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첫자리 동심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어른들도 동화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첫자리를 찾는다. 네. 동심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 이 항아리를 발로 찬 온다리 어떤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인지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예. 해주시죠.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이게 쥐들이 나오는 동화고요. 이 온다리라는 쥐는 학교에 다니고 아주 몸이 뚱뚱하고 굼뜬 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기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쥐가 서당계 어학원에 다니면서부터 이제 사람의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의 말을 배우면서 언어를 습득하니까 되게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고양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온다리는 생각이 깊어진 만큼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거를 공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를 또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이 온다리가 사는 집이 좀 가난해요. 가난해서 새들어 사는 집이 위에가 박사의 연구실이 있는 그 지하 집인데 되게 시끄러워요. 맨날 박사가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박사의 연구실에 한번 구경하러 갔다가 아까 말한 레이저총, 물건의 크기를 크게 만들었다가 작게 만들었다 하는 그 레이저총을 발견해요. 그 레이저총을 한번 쐈다가 이 박사님과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 고양이를 아주 작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친해지고 싶어서 이 박사랑 평강이를 데리고 쥐의 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레이저총을 이용해서 식량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레이저총으로 크게 만드니까 가난한 쥐들 다 음식 나눠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 레이저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력을 가지려 하는 쥐들이 그럼 이거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의 몸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의 원수인 사람과 고양이들에게 복수하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고양이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이저총을 놓고 목숨을 건 승부를 시작하게 되는 게 이 동화책의 줄거리입니다. 네. 참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애들의 마음을 잘 그쪽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 어른인데 이렇게 동심 아이들의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고 걔들의 마음이 이렇게 같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비법이랄까요? 네,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작가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소설을 쓰는데 어떤 살인자가 등장하는 소설이라면 자기가 살인을 저지러 본 적이 없는데 그 살인자의 마음이 돼봐야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들은 늘 관찰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글로 써요. 모르는 것을 글로 쓰는 작가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되게 유심히 살펴보지요. 그것도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어른이 되어도 아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보통 네. 그 아재 개그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게 되게 기발하고 창의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아재 개그를 많이 하고
약간 좀 유치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유치한 거를 늘 하려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약간 질타를 받기도 네, 하지만 네. 그게 순수함과 동심을 잃지 않는 네.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좋아. 첫째 딸이 음. 항아리 그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그 바나나 우유를 되게 좋아해요. 네. 퇴근하면 그 아빠 그 바나나 우유 사와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제 딸한테 뽀뽀 받으려고 네. 바나나 우유 먹으면 나에게 바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심을 잃은 어른들도 동화를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 동심을 잃어서 그런지 어른들은 동화 내용에 대해서 맞아요. 별로 감흥을 못 네. 받아요. 네.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다는데 이제 지금 말씀 속에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어른들이 동심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은 남아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동심의 마음을 일깨우는 하나의 방법이 동화책 읽기도 할 것 같은데 했던 접근하기 쉽진 않죠. 혹시 동화책을 어른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성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화는 좀 가볍고 좀 유치하다. 좀 이런 편견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동화를 쓰는 작가도 어른이에요. 그리고 이 동화를 편집하고 출판하는 편집자도 어린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화는 처음 쓰여질 때부터 한 권으로 나오기까지 사실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만족시키게 딱 충만한 그런 책이거든요.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는 어린이가 읽어도 또 어른이 읽어도 재미있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저학년 동화, 저학년 동화가 다 유치하다는 건 아닌데요. 어떤 그림책 이런 거를 좀 저학년 동화를 하는데 그림책은 좀 분량이 적잖아요. 그리고 또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글씨가 글 내용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고학년 동화라고 하는 청소년 소설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헐리우드 영화로도 청소년 소설은 많이 영화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억 전달자 이런 고학년 소설이 있고요. 그리고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인 김여령 작가의 완득이. 완등이 영화로도 만든 예. 거. 네네. 그리고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되게 유명하죠. 네. 이런 소설들이 청소년 소설인데 이런 부분은 고학년 동화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학성도 좋고 흥미롭기 때문에 좀 동화를 관심 있는 성인들이라면 이런 청소년 소설을 추천해 드립니다. 완두기도 동화로 분류가 되나요? 청소년 소설인데 소설. 청소년 소설은 고학년 동화로 묶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럼 이 항아리를 발렸던 온다리도 동화이면서 청소년 소설로 가는 그렇죠. 네 길목이죠. 근데 네, 아직 제가 쓸 때는 네. 한 5학년, 6학년을 네. 염두에 두고 가상 독자로 설정해 놓고 네. 썼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동화 작가님이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마법사 지니가 있어요. 알라딘에 예. 지니가 딱 소원을 한 가지 말해봐 하고서 한다면 어떤 소원을 얘기하실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도 네. 만약에 마법사 지니가 온다면 네. 어떤 소원을 빌까 하는데 저는 이 제 동화책에 나오는 레이저 총을 네. 달라고 해서 금덩어리를 팡 쏴서 이렇게 하면 이건 농담이고요. 그렇죠. 농담이죠. 농담이고, 네. 사실 저희 아내가 있는데 작가들은 어떤 그런 로망이랄까 그런 목표가 있어요. 베스트셀러 쓰는 게 목표고 그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자기 아내 이름으로 넣는 거지요. 근데 지금 저희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몸이 좀 약해져가지고 제가 베스트셀러를 빨리 써서 그 여자 주인공을 저희 아내 이름으로 넣는 게 이게 지금 지니가 나타난다면 그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로맨티스트. 너무 감격스러운 대답이에요. 여보 사랑해요. 너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너무나 훌륭한 역시 대답이었어요. 동화 작가님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지니 네. 많이 근데 했습니다. 또 네. 뭐 웃으려고만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또 네. 진정한 또 이렇게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네. 그거를 원하시네요. 그죠? 네. 계속 앞으로 글을 쓰실 텐데 지금 현재 준비 중인 뭐 작품도 있으실 테고 또 앞으로의 네. 계획은 또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저희 작가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소설을 읽다가 또 청소년 소설의 매력에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소설을 지금 집필하면서 공모전을 준비 중에 네. 있어요. 또 아까 제가 오해를 한 게 제 책을 인생책으로 정해서 제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제가 OL에서 다른 책을 인생책으로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다음에 또 초대를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정말 인생책을 그때 한번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그게 뭐지? 지금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인생책은 네. 사금팔이 한 조각이라고 네네. 아시죠? 네네. 그 외국인 교포 2세 네네. 린다 수 박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 이 어린 거지 소년이 어떻게 도공으로 성공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내용이 이 동화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 동화는 뉴베리상을 미국에서 네. 수상했거든요. 뉴베리상을 수상하면 미국에 있는 전국 도서관에 그렇죠. 그 책이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도 이런 동화를 써야겠다. 이게 제 또 목표입니다. 뉴베리상 좋습니다. 네. 사금팔이 한 조각 저도 봤는데 굉장히 저도 감명 있게 잘 봤어요. 네. 다음에 한번 좀 다음에 시간 꼭, 지나면 예. 초대 한번 하죠. 시간 잡아서 한번 꼭 네, 다시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즐겁고 또 행복하고 굉장히 또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네, 이 책을 보고 또 우리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는 거, 또 어떤 탐욕을 버리는 거, 그 탐욕의 항아리를 발로 팍 차는 그런 용기, 그런 것이 아마 행복의 핵심이 아닌가. 그것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모두 욕심 대신에 어떤 꿈, 행복을 채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